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효실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즐거운 나의 집에서 좋은 이미지 만들기 2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하면 연예인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더 변화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특별한 시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나의 집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알고 보면 참 털털하시고 친근한 분이신데 도시적인 세련된 스타일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이시은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보면 엄친딸 예, 일명 교회 누나 네,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오늘 확실히 벗겨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시은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분을 뵙고 나니까요. 와, 정말 이미지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부터 좋은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미지 메이킹 센터의 대표이시고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표현문화학과 교수이신 김경호 대표님, 젊은 오빠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시은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도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즐겁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미지를 바꿔봐야겠다라는 도전이 됐는데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강의해 주셨던 것들을 짧게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지 메이킹이 뭔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다라는 정의하에 개인에게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내적 이미지, 본질, 그리고 외적 이미지, 현상,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고리로 연결될 때 남들이 신뢰감이 커진다는 그런 의미였었고요. 또 하나는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첫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는 이의 평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첫인상을 주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하지 않으면 보는 이의 판단에 나의 인상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겠다라는 강조를 말씀드렸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얼굴이니까 얼굴에서 밝은 표정을 연출하는 방법, 특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밝은 표정,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강조해드렸고, 또 호감을 주는 대화법,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오해 생기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어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내 미소를 띠시면서 그 노력의 결과신가요? 저라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저도 저번 시간에 그 얘기 듣고서 정말 열심히 입꼬리를 올리고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으셨나요? 훨씬 더 빛나십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웃는 입의 모양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러네요. 집게를 올릴 수도 없고. 구각 근처에 있는 근육이 끌어내리는 근육이 하나가 있고요. 구각 하체근해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근육은 아기들이 울기 직전에 삐죽거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이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 근육을 자기도 모르게 쓰면은 웃어도 처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귀 쪽으로 올라가 있는 근육이 있어요. 대관골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당기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육을 신경을 써야 돼요. 자신이 이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맡겨놓으면 큰일 나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된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거 하나 빠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관골 근육을 우리가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식하면 정말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 우리 김경호 교수님께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시은 자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의 취업 준비생 자매입니다. 저는 입사 지원을 하면 1차 서류 전형도 항상 통과하고 2차 시험도 합격을 하는데 꼭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번번이 낙방하는 이유가 제 외모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공부만 했지 꾸미는 데는 자신도 없고 사실 제가 예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매번 면접에서 낙방을 하다 보니 자신감마저 점점 사라지네요. 성형수술을 받아볼까 하다가 취업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수술을 한다고 취업이 된다는 확신도 없고 이렇게 계속 취업 준비만 하다가 20대를 다 보내고 30대가 되면 나이가 많아서 취업은 더 어려워질 텐데 생각할수록 절망스럽네요 하셨어요. 아, 사연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서류 전형도 통과하시고 시험도 합격하셨다면 참 준비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네. 나름 준비되신 분인데 아, 진짜 안타깝죠. 근데요. 3차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렇죠. 마지막에 몇 명 뽑는데.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합격한 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은 미모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까요? 외모에 대해서? 상대적이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탤런트 시험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미인 대우가 아닌데 면접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지원자가 회사 내에서 동료분들과 일을 할 때 내부 고객, 또 고객들과 만날 때 외부 고객 네. 만날 때 무슨 혐오감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팔릴 물건이 안 팔리고 그 생김새 때문에 무슨 관계에 무리가 생긴다. 그러면 낙방시키겠지만 이제 기업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아름답고 이쁘고 그러면 고우면 눈길이 가겠죠. 네. 그럼 이쁘다고 다 뽑으면 그러면 이 속에 내면 가치가 능력도 없는데 뽑겠냐 그 그럼 얘기죠. 일은 누가 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취업 특강을 많이 하고 네. 또 상담도 하다 보면요.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면접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만나고 답변하니까 떨리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떨리고 어렵다. 떨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실은. 근데 떨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첫 번째가 준비가 미흡할 때 떨려요. 예. 내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물어보면 나 모르는데 혹시 영어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지? 나 영어 준비 안 돼 있는데 이럴 때는 분명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떨어야 돼요. 뭐 안 떨린다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가기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열등감이 있을 때 떨려요. 열등감.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 열등감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대요. 네. 근데 지금까지 심리학자분들이 열등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열등감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공격성이 나타나거나 하나는 이 방어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공격성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요번에 영희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옆집 철이 엄마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나 영희 엄마 좋겠다. 축하해. 한턱 쏴. 좋겠다. 그러면 냉면 네. 한 그릇 넣어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다죠. 진짜? 내가 그 학교 들어갔다고? 근데 영희가 요번에 재수한겨, 삼수한겨. 이거는 긁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영희 아버지가 진급했대요, 회사에서. 그러면 철이 엄마가 또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진짜? 그럼 모르던데 요번에 부장님 됐대.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나. 여태까지 그러면 차장했었다는 얘기야. 난 전무님인 줄 알았어. 이래버리면요. 이게 칭찬도 아니고 걱정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듣는 사람은 이게 열받거든요. 네. 근데 기분 안 좋죠. 그게 뭐냐면 열등감의 발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누가 이유 없이 나를 긁잖아요. 네. 열받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열받을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공이 있으니까 네. 저분이 나한테 가치 없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면 끝난답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끝난다. 네. 학력도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학력 순으로 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문성 순이죠. 네. 그다음에 열등감 말고 또 하나 떨리게 네.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 365회나 나와 있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떠는구나. 이걸 아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365회나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선물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용맹스러움, 자신감 이런 거지 두려움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장을 해야 되겠죠. 내면의 무장, 말씀과 기도로. 이제 그런 무장이 돼 있으면 내 실력 안 되면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은 붙을 것이고 내가 나를 또 좋게 봐주신 사람은 합격할 수도 있겠다. 막 어차피 떨어지고 붙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있는 솔직한 대답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면접관들한테 또 제가 많이 얘기를 들어봐요. 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이상한 질문을 한대요. 네. 만약에 죽을 정도로 아프면 회사 나올 거야, 병원에 갈 거야. 이걸 물어본대요. 네. 출근하는 첫날. 병원 가야죠. 아니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할 수 있잖아요. 궁금한데요. 나와서 죽으면 어떨 거야? 회사에서 뭐 장례식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질문은 답변이 없는 질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질문.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세, 태도를.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말리면 안 되죠. 그런 거 가지고 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자세, 태도를 보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요즘은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창의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그 엿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력서라든지 그리고 저는 그 가장 고민하는 게 청년들이 보면 면접 볼 때 의상 네. 뭐 거의 무슨 마돈나 같은 의상들 뭐 반짝거리는 그 뭐죠 우리 약혼식 할 때 입는 참 어울리지도 않는 정장들을 입고 가더라고요. 어떤 면접관에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네. 의상으로 면접관에게 어필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면접관에게 의상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야 돼요. 아, 면접관에게는 내가 보여줘야지. 내 안에 능력, 실력, 앞으로 내 비전 이런 걸 보여줘야지. 열정, 성실성 이런 걸 보여줘야지. 면접관이 내가 들어가는데 내 옷을 본다, 이쁜 걸 본다, 헤어스타일 본다. 이건 벌써 눈길이 벌써 다른 데로 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내가 이 회사 들어오면은 아,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겠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면접 복장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거기서 눈길을 이상하게 끌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복장 이런 것보다는 흥미와 적성에 맞느냐를 따져야 돼요. 내가 A라는 회사에 지원하려고 했을 때 그 회사에 지원하는 부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가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걸 별로 신경 안 써요. 엄마가 난 머리 좋다고 법대 가래요. 의사들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디 갔는데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이런 거. 그 선택에서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흥미와 적성입니다. 두 가지예요. 흥미와 적성. 흥미하고 적성. 근데 흥미만 있고 적성이 없거나 또 적성은 있는데 흥미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흥미는 아주 좋아요. 흥미는 아주 높아요. 근데 적성이 없으면요. 잘려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해요. 흥미 있으니까. 저 밤새고 하겠습니다. 다 퇴근하십시오. 열심히 해. 근데 실적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으면. 전문성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잘려요. 타이에 의해서. 근데 반대로 적성은 아주 넘쳐요. 근데 본인의 흥미가 없어요. 제 친구 하나가 의대 갔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아주 큰 병원에서 과장님까지 했어요. 40대 중반쯤 돼가지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그림 그리는 거였었거든요. 미술. 근데 결국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술 그리겠다고. 그러니까 적성은 있어서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흥미가 없으면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일 자체가.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흥미, 적성 두 가지가 정말 나한테 있느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기업의 문화에 내 흥미와 적성이 맞느냐. 이거를 면밀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악하려면 자신이 어떻게 신중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노출돼 있어요. 노동부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에. 네. 워크넷. 거기 들어가면요. 자기 흥미, 적성 다 무료로 하게 네. 노동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쪽 방향, 동서남북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맞다, 이게 맞다. 이게 확신이 된다면 그런 회사를 지원해야죠. 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의 회사를. 그래야
면접 보러 갔을 때 눈빛이 빛나는 거죠. 저 일 내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집에 가려도 안 가고 할 수 있다니까요. 라는 그런 어떤 어필을 안에서부터 우러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근데 그걸 면접관들은 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오려는 그 취업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능력, 세 가지 능력. 네. 첫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을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팀워크를 깰 것인가, 아니면 팀워크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또 고객과의 만남에서 고객이 항의하려고 와가지고 사장 나오라 그래 소리 지르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만나가지고 치고받고 싸워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 고객, 외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능력.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 네. 두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네. 이 일을 맡겼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일을 얼마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게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어떤 업무든지 어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문제를 여하이 해결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가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면접을 하지. 그렇죠. 알아야. 또 기능, 기술이 필요하죠. 스킬이. 누구는 일주일에 할 것을 이 사람은 하루에 한다든지. 네.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네.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있다고 쳐요. 이 세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지식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죠. 또 기능, 기술도 숙달된 조교가 뭐 하루 이틀에 됩니까? 상병 병장쯤 돼야지 기능이 나오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태도는 마음먹는 즉시 연출할 수 있는 게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죠. 아. 태도입니다. 태도. 그 태도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 속에는 본질은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적성과 흥미가 있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죠. 그걸 알고 미리미리 공부할 때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네. 무조건 이름 있는 대학교 들어가거나 뭘 남하니까 나 그 전공 할 거야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알고 진로 설정을 미리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죠. 네. 그걸 진로 설정은 흥미와 적성이 있는 걸 알고 공부해온 친구들은 자신감이 넘치죠. 그렇죠. 열정이 넘치겠죠. 오. 면접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안 뽑으면요 여기 손해입니다라는 당당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가상 근무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그 회사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양쪽에 매는 게 애기들한테는 좋겠어요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라는 거를 내놓을 수 있는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흥미와 적성에서.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저는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리 알고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주셔야 돼요. 아, 정말 교수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면접 볼 때 기술이 뭐예요라고 많은 곳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적성이 있는가가 결국은 그 면접 순간의 태도로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이 표현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사연 주신 우리 자매님 뭐 자신감도 없고 예쁜 얼굴이 아니다. 자꾸 내가 낙방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문의해 주셨는데 우선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이것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런 탁월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다음 사연 또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이름만 대면 아는 변호사의 아들입니다. 누구실까요? 누구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인 저도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이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 봐 학교나 교회에서 항상 모범생인 척, 조용한 척, 갖가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들 모임이나 교회를 가더라도 전 늘 아버지의 아들로만 불리는데요. 그분들에게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변호사 아들이니까 공부도 잘하겠지, 행동도 바르겠지.
사실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자꾸 그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아버지 아들이 아닌 제 이름으로 불러줄까요? 아, 참 마음이 아프다. 네. 그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또 맞추고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시인 자매님이나 저도 참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볼 때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되고 어렵지는 예. 않을까. 어떠셨어요, 시인 자매님? 저도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알아보고 엄마 탤런트라 좋겠다 많이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디 가서 행동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오해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탤런트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행동이 오히려 너무 자유스럽지 않을까. 그 뭔가 제 딸이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딸이 조금 이제 친구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친구들을 잘 따르게 하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한번 가방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서 들어준 건데 저희 딸이 시킨 것처럼 그 엄마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이 당신 딸 가방을 들어줘?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기 엄마가 탤런트면 다야? 제가 뜬금없이? 뭐야? 탤런트인 게 왜 나오는지 참. 예, 그러니까 제가 탤런트라서 저희 아이들 무슨 행동 하나만 해도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예,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사실은 나의 세계,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그것도 만들어 버린 거겠죠? 이제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어려서부터 무슨 집사님 아들, 무슨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예? 또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 네. 다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분의 이 고민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의 아들이라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100번 낫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얼마나 우리가 행동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못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손해보는 거 같죠?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요 한참 그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네. 캠핑이라는 걸 못 가봤어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캠핑 가요. 특히 네. 뭐 여름 방학 때 뭐 어디 뭐 경포대로 뭐 어디로 뭐 무전 여행사부터 뭐 간다 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근데 네. 저는 아버님은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된다. 안 주일날 되죠. 범하지 말라. 네. 토요일날 갔다가 새벽에 일찍 올게요. 새벽에 일찍 올 때 이미 너무 피곤해 있어서 왜 제대로 못 된다.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저는 그 나이 그 철없을 때 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시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아무 소리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누구의 무엇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선천적으로 누구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 태어나요? 근데 그 얘기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들의 시각이에요. 네.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맞아요, 나는 변호사의 아들이니까 변호사의 아들로서의 이 억압된 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맞는 거네요, 사실. 내가 맞는 거예요. 네. 남은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훌륭한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다, 목사님의 딸이다, 변호사님의 아들이다. 그건 칭찬 아닙니까? 흉악범의 아들이다, 사기꾼의 아들이다 보다 100번 나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스로 그런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어릴 때처럼. 그러니까 그건 따지고 보면 다 지나면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돼 보면요 알아요. 아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 소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분 잘못하면요 아버지와 자기를 라이벌로 삼을 수 있어요. 경쟁자로 삼을 수 있다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닮고 이래야 될 부분을, 그 멋진 긍정적인 부분을
부정적인 적군으로 알고 라이벌로 와서 내가 아버지보다 나야 되는데 뭐든지 나야 된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그럼 이거 피곤해지죠. 교수님 여기 보면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항상 척을 하셨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에 맞춰서 척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행위는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스스로 동의한 거예요. 네. 남들이 그 평가를 내가 스스로 동의한 거죠. 맞아, 나는 변호사의 아들이니까 변호사의 아들로서 잘못하면 안 되지라는 스스로의 올감이에요. 그게 결국은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척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척하다가 짓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척이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아닌데 긴 척, 긴데 아닌 척. 네. 그 가짜 행위거든요. 네. 근데 짓은 뭐냐면 그건 사실대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연습하는 게 뭐예요?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기 연습한 다음에 촬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해보는 거예요. 진짜 촬영할 때는 그 짓을 하는 거죠. 짓을 제대로 하면은 프로고, 짓해야 될 때 척하고 있으면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사람은 척하다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상상하는 대로 내가 모습이 바뀌어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나는 커서 선생님 할 거야, 선생님 할 거야 라는 어린아이는 소꿉놀이에도 선생님 짓을 합니다. 네. 그죠? 사실은 그때는 척인 거예요. 선생님 아니니까. 근데 그 척을 자꾸 하다 보면 선생님 돼야지, 아 교대 가야지, 선생님 임용고시 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선생님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짓하게 되는 거예요. 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게 뭐 위선이다, 위장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 비전과 꿈속에 있는 거라면 짓을 향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 네. 내가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건데 어떤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닌 걸 내가 억지로 한다,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다. 이거는 척이 척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아내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 목까지 오는 그 투피스 있고 이렇게 머리에 망 딱 곱게 쓰고 삐 닦고도 신고 야 그렇게 6개월 있으니까 정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저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신 힘들지 이러더라고요. 이 표가 났나 봐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와 저는 지금도 그 멘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저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여보세요. 존재대로 사세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체성이.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목사의 아내로서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힘들지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참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분부터 이렇게 두건을 찔끔 메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말씀이 참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내, 사실 누구의 엄마, 딸로 살아가는 게 때론 힘들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이라든지 비전을 발견하면 그런 모습조차도 내가 새롭게 그게 달란트를 발견하는 행위예요. 네. 변호사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너도 변호사 해라 했을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너는 음악을 해라, 성가 지휘를 해라, 다른 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적성과 흥미를 찾아내는 길이죠. 적성과 흥미가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적성과 흥미가 혼미한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정체성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는 비전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흥미와 적성이 돼서 정체성이 완벽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범죄자일지라도 나는 훌륭한 비전으로 갈 수 있다 그거죠. 내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그러니까 그 변호사 아드님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좋은 유전인자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뭐 그냥 됩니까? 그 유전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발휘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체성을 더 키워나가야죠. 어릴 때는요 아무리 용 써도 아버지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아버지 이상 되겠습니까? 어린데 그때는 채워나가는 상태인데 네, 그래도 다 이렇게 채워진 다음에 예. 내가 누구다라고 세상이 인정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생인 척, 조용한 척 하셨다는 것도 사실은 순종 같아요. 참 힘든 건데 그죠? 네.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분께서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계속 그런 부분의 기대치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네, 생각이 아버지보다 들어요. 더 뛰어난 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참 순종적이고 사실은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그 반항하는 아들들도 많거든요. 아빠가 하라고 한다고 그거 안 하는 아들들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도 척이라도 하셨으니 참.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주변 외국 사람들이 말씀이 네. 너는 변호사의 아들이야라는 그 말씀이 그게 질책이 아니고 그 비아냥이 아니에요. 칭찬하는 얘기예요. 네. 넌 참 좋겠어. 넌 참 기본이 튼튼하구나. 가정 환경이 좋구나. 뭐 이런 어떤 격려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격려로만 받으세요, 그냥. 네. 그리고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려로 받고 본인이 정말 힘들 때 본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있어서 좀 흔들리실 땐 그냥 툭 터놓고 아버님하고 좀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버님께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우리 자녀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네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요구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아버님께서 그 마음을 더 예쁘게 보시고 더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좋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주제로 한번 함께 해봤어요. 근데 참 단순하면서도 참 할 수 있겠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2시간에 걸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이 퍼스널 이미지, 개인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려면요 3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참자 발견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현재 내 모습을 알면은 미래에 갈 곳이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개 속이면 미래는 종잡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거죠. 변호사 아들, 목사님의 아들, 선생님의 아들,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좋아요.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주관적 자아상. 또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객관적 자아상.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비근한 예로 백화점 매장에서 이 직원이 아주 상냥하게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인사했는데 사모님이 아가씨는 아까부터 나 이상한 데로 쳐다봐. 이거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차이.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오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차이를 찾아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3번째는요 이상적 자아성의 구축입니다.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뭐냐 이게 형성돼 있어야 돼요. 비전과 꿈이죠. 네. 이게 명확하게 형성돼 있으면 좀 방황하다가도 결국 그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 이상적 자상의 구축이 안 돼 있고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이 다음에 뭐를 해서 어떤 사람으로 될지 종잡을 수 없다면 그냥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방향이 결정돼 있으면요. 뒤로 가도 괜찮아요. 뒤로 갔다가 아닌구나 확신을 알고 다시는 뒤로 안 갈 이만큼 더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설정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참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는 돼 있잖아요. 가장 중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에 있는 맑은 영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구나 이게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나처럼 남들 나를 봐줄 것인가 아니면 엉뚱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네. 3번째는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지 지금 면접 때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요것만 놓고 갈등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의 전체 길게 나를 놓고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지금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신자매님하고 잠깐 짚었던 내용 그렇다면 나의 그 행복한 나만의 이미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좀 팁들이 있다면 네, 소개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통계를 내봐요. 네. 교육장에서 이렇게. 네. 근데 일단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네. 분들 속에서도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성공인들은 공통점이 열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열려 있어요. 강의를 들을 때도 이렇게 맞장구를 잘 쳐주고 조금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주고 쉬는 시간에 저도 그런 실수했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네. 열렸어요. 네. 신입사원이든지 CEO든지 예. 또 목사님들인지 성도든지 다 네. 열려 있어요. 성공한 네. 분들은. 네. 세 번째는 밝은 자화상을 가지더라는 얘기예요. 자화상, 청사진. 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주춤하지 않죠. 아니 만나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피곤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화상이 밝아요. 나는 그래도 뭐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적극적이더라 그거죠. 이건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섯 번째가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더라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얘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혼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사람을. 환영받아요. 왜 환영받을까요?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남들이 좋아하더라. 네. 성공하려면 헌신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공식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자기 그릇을 날마다 닦더라. CEO들이요. 그냥 뭐 일시키고 노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CEO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안 하는 짓을 해요. 체가 아니라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느냐. 출근하기 전에 이미 6시 반, 7시부터 모여가지고 1시간 공부하고서 출근해요. 조찬 모임, 네. 기도회 겸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다 퇴근한 다음에 8시, 9시, 10시, 10시 반까지 또 공부들 해요. 자기 그릇을 닦는 거죠. 그릇이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큼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닦아내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강하더라. 전문성, 능력이죠. 네. 이 7가지가 성공인의 공통점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하려면 이 7가지를 놓고 나한테 채워야 되겠죠.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돼서 채워져서 네. 그런 나만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궁금한 것은 교수님 이미지도요. 네. 남녀에 따라서 좀 이미지 메이킹법이 다를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연령별로 또 젊은이들과 또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가 신분과 역할에 맞게 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 흔히 많이 들었던 옛날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누구답게 산다. 내 직업과 신분과 역할에 맞게 산다는 얘기가 뭐 다워라 그 얘기잖아요. 네. 성도 다워라, 선생님 다워라, 학생 다워라, 군인 다워라, 직장인 다워라 그거거든요. H그룹에 있는 사람이 S그룹처럼 행동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다는 얘기는 신분과 역할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나이뿐 아니라 남녀뿐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예, 맞는 나의 이미지를 연출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내 개성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교수님 왜 여성인데 막 남성처럼 확 일부러 이렇게 이미지를 막 바꾸려는 분이 있고 네. 남성인데 또 어떻게 막 여자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바뀌려고 막 무시하게 막 네.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 개성이다 그거거든요. 자동차 영업사원반에 갔는데 남자 신입사원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서 쫙 이렇게 세워놓고 네. 여기다 링을 하나 이렇게 큰 걸 달았어요. 네. 귀고리를 네. 금빛으로. 백헌머리. 그거예요. 네. 그리고서 자동차 영업하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어.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안 바꿀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미지 메이킹 교수님이지만 제 개성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존중한다. 네. 존중해. 네. 근데 개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내 신분과 역할이다. 그래 좋아. 어느 회사 사장님께서 자동차 계약한다고 자네를 오라고 해봐. 그 갔어. 경비실에서 너 통과가 될 것 같아. 너 잡상인 취급해. 자동차 영업사원 같지가 않아. 그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부르셔들고 설명하러 가려면 그 자동차에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생김새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네요. 연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연출에 있어서 내 개성을 찾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이. 네. 개성보다 중요한 것이 신분과 역할이라 그 얘기죠. 여기서 혼란을 느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내 개성 한다고 다 드러내놓고 간다. 그럼 옆 사람들이 자꾸 예배 방해되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경우 힘든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방해되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앞에 앉으셔요. 네. 이렇게 현란하게 해보시고. 그게 본인의 개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네.
더 중요한 것이 가치가 있다 그거죠. 네. 그 가치와 내 개성과 견주어 봐서 개성을 양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가 지금 뭐 노인이든 젊은이든 개성을 중요시하되 내 신분은 무엇인지, 그렇죠.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엄마로서 집에 있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추리닝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연기자인데 연기자답지 않게 나간다고. 어디를 잠깐 슈퍼를 가도 너는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래도 좀 단정하게 머리라도 좀 빗고 나가고 맨날 모자 쓰고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찍찍 나가지 말고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연기자답게,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하고 꾸미고 다녀야겠다. 아, 근데 그 오해가 있어요. 네. 이게 예.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는데 정장하고 갈 이유가 없어요. 2시간 꾸미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갈 때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네. 신문과 역할이. 아, 그럼 쓰레기를 버릴 때는 쓰레기 버리는 그 역할. 환경과 맞게. 아, 네. 우리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2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인자매는 어떠셨어요? 아, 예. 저 지금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거 네. 너무 좋았고요. 제가 계속 들으면서 나는 여긴 괜찮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난 항상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자아를 밝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 듣다가 마지막에 자기 그릇을 닦아라. 네. 그리고 전문성을 떼어라. 적극적이어라. 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 좀 주춤합니다. 항상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1시간씩 미리 나와서 공부하시고 또 들어가서도 또 공부하신다는 말씀에 좀 자극을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제 자신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우리 신자님 또 열공하시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네. 아주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늘 부족한 걸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네. 자존심은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객기를 부리는 의미라면 네. 자존감은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그걸 인정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다. 왜?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 어느 만물보다도 내가 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괜히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그냥 그 신분과 역할에 맞도록 이미지 메이킹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나로부터의 많든 적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거죠. 네. 좋습니다. 정말 자존감을 회복하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자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더욱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김경호 교수님과 함께 크리스찬으로서의 좋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이미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었네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내 삶 가운데 미소로, 태도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한 번 진심으로 웃어주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에 사연 올려주시면 또 다양한 사연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이미지가 바뀌면 인생도 변화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